다시 합니다. 자, 여기 당좌수표 부분은 그렇게 일단 잘 이해를 하세요. 당좌수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좌수표 그래, 사례 여기 있지. 여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 엔터 쳐볼게요. 여기. 거래처 글자 보이죠? 거래처 드림 패션의 외상 매출금을 외상 매출금이라는 한 놈이 나왔고 현금으로 회수하여 받자마자 당좌 예입하였다. 이 문제는 의미 없네요. 그냥 당좌 예금인 외상 매출금 아웃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요거는 아니고 현재 제가 요구하는 단어가 아니고 일단 밑에 나오네요. 외상 매입금을 외상 매입금 나왔죠? 외상 매입금 나왔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죠. 누가 발행했죠? 자, 내가 발행하면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 타인이 발행하면 현금입니다. 자,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개정 과목 두 개가 나왔어요. 물론 밑에 답이 있지만 실제 시험 친다고 생각하면 고민을 해야 되죠. 외상 매입금에 나왔고 당좌 수표 발행 나왔고 어느 게 쉽냐? 당연히 얘가 쉽습니다. 당좌 수표 발행은 누가 했을까 봤더니 내가 한 거죠.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답이 되고 인 아웃 아웃이죠. 아웃. 그래서 당좌 예금.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왼쪽으로 오는데 외상 매입금이 왼쪽으로 온다라는 말은 갚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갚았다라는 겁니다. 당좌 예금 아웃 나가고 외상 매입금 갚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해요. 누가 발행했지? 당연히 내가 발행했겠죠. 답은 당좌 예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똑같네요. 그래서 계속 내가 발행한 당좌 예금이 나옵니다. 다음 요거는 이체 받은 거고 요것도 이체 받은 거고 이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지금 왜 걸러내냐면 아이고 sorry 어디서부터 다시 조금 볼게요. 아까 그 문제의 당좌 예금은 그냥 인 아웃의 의미의 당좌 예금이 이제 당좌 수표의 당좌 예금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 예금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거는 당좌 수표 발행의 당좌 예금이 아니라 그냥 당좌 예금 자체 입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발행했다, 뭐 타인이 발행했다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빠르죠? 빠르겠다. sorry. 요것도 그냥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간 거고, 생각으로 문제가 안 나오네. 이런 말. 동점 발행이란 똑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거죠. 동점이라는 말과 당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점은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 얘는 우리 회사. 근데 동점은 여기서 빠지고 보면 다른 회사죠. 거래처라고 해야 되나?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 다른 회사. 똑같은 회사입니다. 평차 완구를 의미하는 건데요. 동점 발행 의미는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 그 정확한 표현은 그 회사네요. 그 회사. 예,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 회사가 아닌 거예요. 동점 발행은 타인이 발행한 당사 수표이기 때문에 답이 현금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볼게요. 요거는 당좌예금 자체입금. 이것도 자체입금. 계속 이런 것만 나와. 자, 여기죠.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우리 회사가 발행해서 준 거죠. 우리 회사가 발행해서 줬으니까 답은 당좌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누가 발행했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붕괴를 하잖아요. 계약금은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겠죠. 일단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해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누가 발행했냐면 내가 발행한 거죠. 내가 발행했기 때문에 얘는 당좌 예금이 되고, 내가 일부러 답을 살짝 가리고 있어요. 밑에 있어 답이. 계약금은 내가 준 계약금이면 선급금, 타인의 계약금이면 선수금. 내가 당사수표를 발행했고 그 돈은 내가 준 거잖아요. 네, 선급금 거 이렇게 됩니다. 당좌예금 내가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수표를 이건 내가 발행했죠? 당좌예금 당좌예금 통장에 넣었다는 뜻이고 다 당좌예금 답만 있어. 그렇죠? 이것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내가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당좌예금 이건 당좌예금 내 돈 받은 거예요. 당좌예금 계좌에 돈 받은 거랑 당좌수표로 받은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이 정도 보죠. 당좌수표로 받은 게 별로 없네. 문제에서. 이것도 이거 잘 보세요. 이 문제 좀 좋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광왕구로부터 이제 상품을 매입하고, 개념 한번 뽑아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답은 상품이 인됩니다. 자, 매입이라는 글자는 같이 않아요. 상품 매출을 대금으로 받아두었던 국제완구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이게 중요한 글자가 아니라 이게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아니라 국제왕구가 발행했던 당좌 수표를 내가 들고 있다가 준 거죠. 다시 국제왕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들고 있다가 준 거죠. 그러니까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밑에 해석도 그렇게 해놨죠. 국제왕구 발행 당좌 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 계정이다. 이런 얘기죠. 좀 감은 잡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행하면 한 거는 당좌예금.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해요. 나중에 보면. 타인이 발행한 거면 현금.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질문이 수표를 발행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내가 발행했냐, 타인이 발행했냐가 중요한 거지, 당좌 수표를 지급했냐, 수령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발행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누가가 나냐, 내가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나면 당좌예금, 내가 아니면 현금인 겁니다. 요것도 내가 아닌 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약수표도. 요즘 참 PPT 좋습니다. 뭐 스커텐이 막 지나가고 막 그러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좀 헷갈려요. 당점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 나,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 맞죠? 얘를 맞는 말. 조선은행 발행이 타인이 발행한 거잖아요. 자기합 수표는 현금이에요. 얘 현금 맞고. 얘는 이제 현금이랑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현금이 맞아요. 뭐야 그러면 보편 sorry. 내가 지금 말 잘못했죠.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얘는 당좌 예금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 근데 나중에 묶일 때는 현금이 현금상 자산을 묶여요. 이 말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잠깐 실행 한번 해볼게요. 현금 계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현금 계정이라는 것이 조금 헷갈릴까봐 잠시 좀 소개 좀 할게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고 제가 테스트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상태표를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 열어보면 제가 이제 하나씩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고 이제 등록을 합니다. 음, 맞네. 자, 현금이라고 등록하겠습니다. 현금이라고 100만 원 넣고 그러면 여기 차변에 인이죠. 네, 넣고 그래서 여기에 조회를 하면 현금이 지금 100만 원이 생겼죠. 자, 그다음 또 이제 당좌예금에 100만 원 넣고 자, 그러면 여기에 당좌예금이 또 100만 원 늘어났죠. 잘 안 보이나?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음. 아, 이 큰일 났네. 잘 보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하고 100만 원.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 더 늘어나겠죠. 보통 예금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외상매출금이었죠. 그래서 제가 외상매출금 하나 넣어볼게요. 차변에 외상매출금 해서 외상매출금에서 1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외상매출금이 하나 늘어납니다. 하나만 넣어볼게요. 외상매출금. 하나 더 넣을까? 그 아까 전에 선급금, 대여금, 미수금 한번 해볼까요? 미수금, 미수금. 그리고 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수금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대변에는 대처평균 원리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고 살짝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품 매출이라고 할게요. 상품 매출이라고 걸어서 평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제출형을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출형. 제출형을 딱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여지죠. 여기 지금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300이 묶여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금방 넣었던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라는 놈으로 묶이는 거고요. 그 다음 미수금은 아까 현금금, 미수금, 대여금은 기타로 그냥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하나의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현금이고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현금이고 지금 아까 여기서 말하는 현금 계정은 집합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실제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래는 당좌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집합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당좌예금으로 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문제를 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장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얘가. 자,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얘 맞죠? 얘 맞죠? 얘 맞는 거는 맞고, 선급금 아니죠? 제가 아까 걸러내야 된다는 놈이죠? 외상매출금 아니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매출 채권이라는 놈이에요. 보통예금 맞죠? 당좌예금 맞죠? 단기대여금, 대여금, 선급금, 미수금 아니죠? X.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더한 것이 정답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비품은 아직 안 배웠지만 유형 자산이에요. 얘는 이런 문제는 쉬울 것 같고.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좌예금 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잔액이 500이 있었는데 그거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더라 하더라도 거래은행과의 약속에 의해서 일정 한도까지는 거래은행에 부도 처리하지 않고 부도라는 말은 지급 거절입니다. 지급 거절하지 않고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 하나 더 기억할 거. 얘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그렇죠. 부채입니다. 부채. 자산이 아니라 얘는 제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6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7절 넘어갈게요. 우리가 조금 수업을 조금 더디겠죠? 이것이 7절, 8절까지 못 가겠는데, 이런. 뭐, 목표는 7절이죠? 맞죠? 목표는 7절입니다. 7절까지 하고, 8, 9절 다음에 하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급하지 않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제 7절, 단기 투자 자산, 당장 자산 중에서 단기 투자 자산. 우리 순서를 아까 봤던 부분을 한번 보면, 이전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음, 아까 제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놈 중에 우편한 증서 아니라 그랬죠. 맞죠? 이만 오답으로 질러요. 우편한 증서, 선일자 수표, 수입인지. 오답으로 너무 잘 나옵니다. 뭐야? Sorry. 내 지금 딴 생각했어. 내가 사실은 다시 우표, 선일자 수표, 수입인지 오답으로 나오고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아이고야, 맞죠? 여기 재고자산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이죠. 잠시 딴 생각했더니 바로 틀리네. 자, 다음 문제. 현재 문제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현금성 자산에 관련된 것이 아닌 거. 정답은 아닌 거. 매출채권, 유가증권, 선급금, 대여금, 미수금. 이렇게. 오케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회계 1급에는 상가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부는 지금 현재 만든 PPT는 사실상 세무 2급의 책으로 만든 PPT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이 조금 진하게 나와요. 진하게. 수업도 진하게 할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는 암기하면 세무 2급까지는 탄탄하다. 그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일차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이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증권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식이나 채권형을 이야기하는데 회계에서는 주식을 지분형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해요. 주식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분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채권형은 채권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채무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알다시피 주가 지수에 따라 등고등락이 좀 심한 것들을 보통 주식이라고 하고 채권은 천천히 오르는 이런 상품을 통상 채권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배우는 이제 유가증권은 일단은 이 세 가지만 배웁니다. 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책 PPT에는 나와 있지만 없는 셈 치고 그냥 수업을 들어보세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초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회계에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게 이렇게 지금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PT는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 없는 셈 치고 이렇게 학습을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단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는 단기입니다.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는 단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언어적 접근에 되게 거부감 느낄 거예요.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기 증권 이렇게 얘도 매도 증권 이렇게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분계 3회 정도 하실 거잖아요. 분계 3회 정도 하고 나면 이 계정 과목이 입에 익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요것도 와닿지 않아요.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키워드가 단기입니다. 일단 만기 보유 증권은 키워드가 만기입니다. 뒤에 있는 글자까지 읽어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고 팔고 할 생각으로 사는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을 때 삼성전자의 주식을 내가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에 따라 일로 분류할지 여기로 분류할지 뭐 여기로 분류할지를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오는 유가증권에 따라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시세 차이의 목적으로 한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얘는 사실은 증권이 없어요. 얘는 채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얘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처럼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쪽으로 분류를 하겠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증권의 정의는 단기도 만기도 아닌 놈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실상 시험에는요. 살짝 혹시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여기 물음표 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물음표라고 해놨는데 시험 칠 때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시험용이에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가는 건데 이론용으로 가느냐 실기용으로 가느냐 이제 이 두 가지로 갈 때 실기용으로 갈 때는 단기라는 말이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라는 말이 나오면 만기 보유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정의는 매도 가능 증권의 정의는 단기도 만기도 아닌 놈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그 상위에 공부를 하게 되면 나오는 건데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갖는 주식이다. 얘는 사고 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사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드라마에 나오듯이 야, 쟤 잘라 이런 거 영향력 행사죠. 야, 저기에 담을 쌓아줘 이렇게 담을 쌓도록 해 영향력이 있는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입니다. 얘는 단기간 사고 팔 목적이 아닌 거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단기, 얘 키워드는 만기, 얘 키워드는 지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말고 얘 키워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페이지에 나오는 이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 암기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리지만 다 암기하지 못하면 부분에서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즉 투자 자산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당좌에도 있고 투자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만기 보유 증권은 당좌에도 있고 투자에도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당장 사고 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고 투자 자산에 있습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왜 꺼집어냈냐면 한 라인에 X가 하나씩은 존재하고 있죠. 이 부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프로그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클릭할 거냐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부분이라는 부분은 어떨 때는 화면이 확대가 되고 어떨 때는 이거는 확대가 되고 얘는 확대가 안 되는구나. 이제 알았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부분 있죠. 세 번째.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이론 문제가 두 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이거 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얘를 나중에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계정 체계가 있어요. 당좌 자산의 계정 체계가 101번부터 0101 되죠. 당좌 자산 0101부터 0145 되어 있죠. 그래서 당좌 자산은 여기 0101부터 0145 이런 계정 체계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는 게 투자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은 0176, 176번부터 194번까지 이렇게 계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정 체계가. 그래서 여기에 봐서 이게 약간 이게 겹쳐서 제가 넣어 볼게요. 겹쳐서 얘네들 지우고 제가 당좌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 여기 아니 단기 매매증권. 단기라고 딱 치면 여기 계정 번호가 107번이 있죠. 107번. 이렇게 107번을 조회해 보면 이 사이 안에 있어요. 이 사이 안에. 그러니까 107번은 당좌 자산 소속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매도라고 하면 매도라고 하니까 번호가 지금 두 개 있는 게 보이시죠? 123번도 있고 178번도 있고 123번은 지금 여기 보니까 당좌 자산 소속에 123번 당좌 자산이 있고 178번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매도 가능 증권을 지금 말 잘못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소속이 두 개예요. 123번도 있고 178번도 있는 거죠. 우리 시험에는 제가 123번은 본 적이 없어요. 178번만 보입니다. 시험에는. 그런데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은 당좌 자산에도 머무르고 있고 투자 자산에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124번에도 있고 181번에도 있죠. 얘가 당좌 자산 번호 소득도 되고 투자 자산 소득도 되는 거죠. 현재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거 돌아가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에만 있고 이제 좀 와닿죠. 당장 막 외우려 놓고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와닿죠. 단기 매매 증권 여기에만 존재를 하지만 매도는 둘 다도 있고 만기는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얘는 안 받지만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그래서 이 라인 한 라인 좀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조금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지분형이라고 했고 얘는 채무형이라고 했죠. 얘를 외울 때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지만 얘를 조금 더 외우기 쉬운 방법은 만기 보유 채권이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냄새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약간 증권의 느낌이고 만기 보유 채권으로 외우시면요. 얘는 지분도 있고 채무도 있고 지분도 있고 채무도 있고 채무지만 지분은 없다 이 말이죠. 얘는 지분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지분이 있고 채무가 없습니다. 여전히 여기도 한 라인에 X가 하나 있는 것이 보여지죠.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형도 있고 채무형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형도 있고 채무형도 있고 다 지우고 제가 채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채무 쪽으로. 채무는 이렇게 있는 거죠. 시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유가증권은 취득한 이후에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만기와 매도만 있다. 틀린 말입니다. 틀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가증권은 취득한 이후 채무증권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만기와 매도만 있다. 틀린 말이네. 채무증권은 셋 다 보유를 합니다. 그러나 지분은 단기와 매도만 보유를 하는 거죠. 얘는 아닌 거죠. 이 시험은 오히려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투자자산 파트에 가보면 여기만 공부하는 거죠. 여기만.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도 안 나올 거고 시험에는. 시험에 나중에 투자자산은 매도와 만기만 공부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당좌자산이니까 세 가지를 다 공부하는 거죠. 시험에는 무엇이 잘 나오냐면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지분의 종류와 채무의 종류 요 세 가지가 요 칸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O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지분은 2개고, 채무는 3개다. 물론 나중에 공부하면 얘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지분은 2개고, 채무는 3개예요. 평가 방법. 있잖아, 내가 주식을 1,000원 주고 샀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지금 오늘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800원이 되었어.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니 지금 그 증권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800원이야 라고 대답하죠. 현재 가격을 이야기하죠. 현재 가격을 횟집에서는 뭐라고 하죠? 현재 가격을, 현재 가격을 횟집에서는 뭐라고 하죠? 광어 가격을 뭐라고 하죠? 시가라고 하죠. 이상하게 우리는 시가라고 공부를 했는데, 횟집에 가면 시옷이 더 붙죠. 시가, 광어는 시가. 시가를 회계에서는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같은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공정가치가 시가보다 범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시가는 거래가 있어야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거래가 있어야 형성되는 가격인데 거래가 없어도 형성되는 현재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는 증권은 둘 다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공정가치로. 그러나 만기 보유 증권은 현재 가격이 막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기 가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만기의 가격이 중요한데 일단 표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사올 때 가격으로 현재 살 때의 가격으로 표시해요. 그를 원가로 표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원가의 의미가 살 때라는 의미예요. 살 때. 그래서 미래인 이제 돈이 얼마가 되는 것을 현재 가치로 떨어뜨려서 계산하는 방식을 상각 후 원가라고 합니다. 상각 후 원가로 표시하고 그 계산 방식은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합니다. 뭐 유효이자율법을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냥 암기식으로 조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조금 더 와닿게 하려면 우리가 은행 이자는 달리예요, 복리예요? 은행 이자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달리법으로 계산하죠. 1,000원에 10%는 100원. 세월이 지나도 1,000원에 100원. 이런 것들을 달리라고 하고 복리법은 뭐냐면 1,000원에 100원이 되었다가 붙어서 1,100원에 110원 또 붙어다가 1,200 여기까지 이자에 붙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복리 형식이죠. 이 복리 형식이 회계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제 외운다면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외운다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다시 그림 잘못 그렸죠? 요렇게 한 세트랑 기억을 그다음 여기 한 세트랑 평가 방법. 요 평가 방법 중에서 과거의 문제는 얘가 잘 나왔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얘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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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공정가치고 얘는 상각 후 원가. 현재 사는 가격. 그래서 그 방법은 복리법,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이거에 전 풀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조금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다 외우면 더 나아야 할 것 없이 다 좋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까지 다 외우는 게 좋고, 다 외우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꼭 가득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 이렇게 마치면 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일단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좀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합니다만은 회계 2급에도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회계 1급에는 일단 나온다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 이번에 2급 합격하면 분명 1급 도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배워놓으면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금방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니까 회계 2급을 탄탄하게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재물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느낌이죠. 내가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여러분들 동학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학김. 요즘에는 주식이 이제 막 떨어질 때 어떻게 표현하죠?
일단 작년 주식이 어떻게 됐냐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상당히. 이제 2020년도 주식과 2019년도 주식을 조금 비교 한번 해보면 2019년도의 주식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많이 상승이 되니까 2020년도에 사람들 이제 심리가 어떻게 되죠? 여기에 1,000만 원을 넣으면 뭐 무려 뭐 3,000만 원이 되는 이런 사태가 많이 벌였어요. 2020년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좋아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 전업을 할 거야 이러면서 여기 한 3억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주식은 마지막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리기 나누는데 202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떨어졌어요. 이럴 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 주식은 좋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거야. 장기간 보유할 거야. 처음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두었다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두었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변신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런데, 음, 사실상 이제 회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것은 재분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것은 원칙은 다른 것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하다. 다만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당한 게 뭐죠? 임플런트 회사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1,800억 횡령으로 인하여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잖아요. 거기 그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시장성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묶였기 때문에 묶이면 한 2, 3개월 가겠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원칙은 재분류가 불가능해요. 원칙은. 그렇지만 시장성을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이 말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다시 시장성을 상실이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꼭 어떤 말이 같이 나와야 되냐면 시장성 상실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회계에서는. 회계에서는 얘가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다라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이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당연히 시장상을 회복하면 일로 가면 되는 거죠. 해석상으로는 그렇지만 나와 있는 원리 체계는 시장상 상실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라고 나오고 매도와 만기는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원칙은 왜 재분류가 불가능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왜 가능한지는 뭐 시험에 안 나요. 왜 불가능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에 있는 주식은 나중에 배당 대상이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평가 이익은 배당 대상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을 원칙상 막았어요. 원칙상. 원칙상은 막아놨지만 예외라는 것이 존재한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결론은 모두 가능하다. 가능하다. 모두 재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이 문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 이론적인 접근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론 부분. 이제부터는 이제 분계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취득과 평가와 처분으로. 취득과 평가와 처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단기 보유 목적으로. 단기 보유 목적으로. 자,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답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하나 뽑아냈어요. 단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놈을 뽑아냈어요. 상장 회사인 A 회사의 주식 100주를 이런 단어 나오면 우리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죠. 100개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보통 주식은 주라고 그러고 보통 뭐 채권형이나 또는 보험 같은 거는 좌라고 그래요. 좌라고.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그래서 100주를 주당 8,0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단 쉬운 거 현금 나왔죠. 현금. 두 번째 매입 수수료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매입 수수료 나왔고 현금 나왔어요. 현금이 가장 쉬우니까 현금부터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빠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나왔고 매입 수수료 나왔고 현금 나왔죠. 현금이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아웃이죠. 여기에 현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이 현금을 아웃이니까 쓰고 얼마가 나갔는지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0주 8,000원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80만 원이 되고 5,000원이니까 80만 5천 원이 나왔네요. 80만 5천 원. 80만 5천 원이 나왔고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왼쪽으로 들어오네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 5천 원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5천 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사례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런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A4 용지를 사려고 해요. A4 용지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옥션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옥션에는 10,000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문방구에는 얼마를 하냐면 문방구에는 11,000원 하는 거야. 당연히 옥션에서 사겠죠. 옥션에 10,000원이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옥션에 들어가서 얘를 구입을 한 거죠. A4 용지를. 그런데 옥션이 배송이 되어서 온 거예요. 배송이 되어서 왔는데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택배비 주세요. 택배비 3,000원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헉? 난 택배비는 못 받는데 그냥 같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택배비는 수령 시 지급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야. 아이고 왔는데 어떡해요. 다시 반송도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3,000원을 더 내고 샀어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너 A4 용지 얼마 주고 샀어? 자, 정답은 1번 10,000원 주고 샀다. 2번 13,000원 주고 샀다. 내가 10,000원 주고 샀다라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친구가 이렇게 거래를 하자고 할 수 있죠. 야, 내 11,000원 줄 테니까 그 A4 용지 놔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13,000원 주고 샀다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했던 이야기 이겁니다. 살 때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부대 비용이랍니다. 자, 팔 때가 아니에요. 살 때예요. 살 때. 살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은 사는 가격에 넣습니다. 사는 가격에 포함합니다. 이게 회계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사는 가격에 포함한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매입가에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회계에 거의 모든 회계에 살 때 들어갔던 비용은 사는 가격에 넣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 배송비는 운반비라고 쓰지 않고요. 시간 오버되겠다. 운반비라고 쓰지 않고요. 여기 A4 용지잖아요. A4라고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택배비 3,000원을 주면서 운반비라고 안 쓰고 A4라고 공개를 한다고. A4라고 공개를 한다. A4로. 그 말은 얘가 정말 중요한 명언이죠. 살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은 사는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운반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너무 많이 틀려요. 살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은 사는 가격이다.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갈게요.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샀잖아요. 그 매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얘가 80만 원이 아니라 80만 5천 원이라고 써야죠. 제 말 공감합니까? 살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은 사는 가격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여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안 되어 있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예입니다. 얘가 예외예요. 얘가 예외. 그러니까 얘도 또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매입 부대 비용은 원칙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지만 예외로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만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씁니다. 왜? 얘가 2016년도까지의 체계는 단기 매매 증권 80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야 돼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수수료 비용을 쳐볼게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 이제 봤더니 여기 보니까 수수료 비용 번호가 많죠. 일단 우리가 쓰는 수수료 비용의 99%는 얘를 씁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 800 시간 다 됐죠? 이거 좀 쉬었다가 제가 이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니다. 쉬세요. 기록 중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